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부해온 윤 대통령이 국회 오면서 잠깐 만났다고 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야 소통이고 협치고 통합이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했다는 발언인데요.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죠. 그런 마음으로 공직에 임했다는 말인가요? 지금의 비정상이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불만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왜 진짜 언론학 박사라고 자꾸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산 상록가 평당원인데 앞으로는 안산 상록가 평당원으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당협위원장은 누구예요? 전해철 의원이고요. 예. 저는 평당원인데 왜 이 의미도 없이 언론학 박사라고 소개시켜 주세요, 맨날. 본인이 언론학 박사로 소개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 뭐 통영 그 당협위원장일 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해서 언론학 박사로, 그래서 언론학 박사로 소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 박사만요? 얼굴이 영 박사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얼굴은 박사가 아니지만 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질문 많이 받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박사예요. 박사죠. 그것도 아주 그 언론학의 최고인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박사 따신 분이다. 그리고 실력 있다. 정말이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양박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고스톱 잘 치나 봐요. 예. 안산 어디? 갑. 상록갑입니다. 안산 상록갑. 예. 그쪽에 출마하실 모양이죠? 안산 상록갑 평당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평당원 소개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패널들 소개할 때 당협위원장 정도 돼야 그거를 직책으로 소개하는 거죠. 우기지 좀 마세요. 저도 평당원이어서 그렇게 소개 안 해주시잖아요. 아무튼 양문석 박사께서 왜 그러는 줄은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새해 시정연설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입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국회에 오는 자리에서 야당 대표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환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얼마나 만났는지? 환담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사진이 이제 계속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오른쪽에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 이정미 대표 이렇게 당 대표들이 이제 주로 앉아 있는 이제 이 모습이고, 환담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속보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진 봤는데 그냥 여야 지도부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만 봤네요.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 근데 그 사진을 보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에 이재명 대표는 안 보입니다. 아하. 왼쪽으로 쳐다보면 김진표 의장이 보이고 그 뒤쪽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요.
너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 국회의장실의 그 접견실에서 아마 뵀을 것 같은데 한쪽은 정치권 인사들 쭉 하고 한쪽은 정부 오부 요인들 이렇게 앉아서 그 아마 시정연설 직전에 간단하게 아마 그 환담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관례적으로 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 관례적으로 그 근데 벗어났다는 뭐 게 아니 아니고 그게 시야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 아니, 해서 근데 자꾸 딱 사진을 딱 의도적으로 아니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의전의 서열로 앉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들어보겠는데 오늘 시정연설 할 때 저는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맨 앞부분에 대체로 이제 연설할 때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국회의장님, 의원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여러 사람을 호명을 하더라고요.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운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김기현 대표님, 홍익표 원내대표님, 윤재욱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이렇게 여야 지도부까지 다 호명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 별로 없지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뭘 해도 처음이군요.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는 이재명 대표를 국회에 와서 어찌됐건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밖에 행사장에서 그냥 불가피하게 이렇게 악수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국회 와서 만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 사전 환담하는 장소에 야당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제 뭐 몇 가지 뭐 소상공인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받았던 것들 조금 면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뭐 잘하는 거 있다라는 몇 가지를 인정해서 대국적으로 이번엔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시정연설하는 본회의장 안에도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또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찌됐거나 국회 안에서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언론들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환담, 소통의 물꽃 틀까 이렇게들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만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예. 오늘 만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만나는 거는 이제 뭐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여러 명 잠깐 뭐 악수하고 그 정도지 이게 뭐 깊이 있는 대화나 속 깊은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자리가 아니다.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야당 대표와 소통의 물꼬를 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봐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곧 아마 구속시켜야 될 사람인데 이런 게 범죄 피고인하고 만나는 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 뭐 대신에 원내대표나 다른 분은 만나도 저는 관계없다 봐요. 그래요? 근데 진짜 지겹다 저 이야기.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서정욱 변호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틀면 구속인데 거의 2년 동안 저렇게 탈탈 털고 400회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속을 못 시키면 진짜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예? 무능의 저 극치를 끊임없이 변명하기 위해서 곧 구속시킬 건데 라는 이야기를 고장난 라디오처럼 저렇게 틀어대면 이제 좀 청취자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좀 흘러가는 옛노래에 이 재미없는 후렴구 이제 그만해라. 제발 좀. 예? 아니 지금 시정연설에 대해서 이제 이거 엠바고 걸렸지만 제가 오래전에 받아서 엠바고 풀렸어요. 풀렸습니까? 네, 제가 몇 번 이게 연설했으니까. 전문을 몇 번 제가 읽어보니 네. 참 이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눈물 저는 납니까? 대통령실에요. 뭐라 했냐면 이게 제가 건의할 때는 대통령님 돈이 표입니다. 돈이 표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게 왜 그때 그렇게 많이 얻었습니까? 코로나 지원금 돈을 현금을 꽂아주니까 그게 표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이기려면 이게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건전재정 정말 이게 나라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건전하게 지금 빚이 400조 늘었잖아요. 이게 도처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표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이 마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 민주를 떠나서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건의한 대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하잖아요. 오늘? 저는 돈을 풀으라는 거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요, 돈 안 풀어도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잖아요. 일단 돈이 제일 확실하잖아요. 아니 오늘 사전 환담 자리에 가서 이재명 대표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그런 말 했는데 저 진짜 궁금해요. 단식 끝에 어떠십니까?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돈 10원 한 장 안 드리고 정말 민심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 안 하더라도 꼭 대변인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 막 나오네요. 그런 돈 얘기 안 하더라도 충분히 민심 얻을 텐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으면서 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아유, 처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인간적으로 서정욱 변호사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서정욱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들을 때마다 아, 나하고는 좀 지향점이 다른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표를 지향점으로 삼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국민을 지향점으로 삼아야죠. 예. 그래서 항상 아쉽고 또 제가 주말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거기 아는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서정욱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그런데 그 본심이에요 아니면 방송용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뭐예요?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용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난 본심으로 생각하고 본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제가 잘못 얘기한 서정욱 건가요? 거의 이제 한 10년째 만나는데 예. 방송의 발언이고 공개적인 발언이지 진심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서정욱 변호사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본심인 것도 있고 방송용 것도 있고. 대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나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한 가지 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일요일 날 이태원 참사 시민 추도 대회가 열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가족들 자리도 비워뒀는데 윤석열 대통령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인요한 위원장이 왔는데 보고 이게 입에 담지 야 네가 한국 놈이냐 이런 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유족을 안 봅니다.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 그 집회는 이게 민주당이 주도한 정치 집회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갔으면 야 XXX야 네가 온갖 욕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경호나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민주당이 주최한 사실상 이런 게 정치 집회다. 거기 인요한 위원장한테 온갖 욕설을 한 아니 왜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인이 아닙니까? 그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인종주의적 발언입니까? 저는 아마 이게 윤 대통령도 그런 걸 우려를 정치적 충돌이나 경호 문제 여러 가지 욕설 이런 것 때문에 조용히 숨어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데서 더 추모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이게 가슴 아파하고 추모한 게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방송용입니까? 본심입니까? 이 본심이에요. 본심이에요. 김철근 실장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보통 출연을 하는데 오늘 진짜 재밌네요. 정말 끝내줍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몰랐어요. 그 대통령이 1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족들이 이제 그 추모식을 하는 건데 주체가 무슨 정치 행사니 민주당이 뭘 했니 말았니 그걸 핑계로 대통령이 안 간다는 것은 옹졸한 겁니다. 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무슨 항의성 발언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얘기 현장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그런 비판하면 안 됩니까? 네?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당연히 가야 할 것을 안 가고 지난 민심이 확인됐잖아요. 17.15%로 졌는데 변화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소통하라면서요. 내각에 지시하고 당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이 가야 될 곳을 이렇게 회피하고 안 가고 다른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실제로 변화를 지시를 계속하고 소통하라고 했으니 현장을 가라고 했으니 본인이 직접 가고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그 부분도 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어안이 더 벙벙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두통이 생기면 배를 긁습니까? 그러던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추도의 마음이 있다면 유족들을 만나야죠. 그리고 경호가 걱정이 돼서 안 갔다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유족들을 그쪽으로 오시게 해도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로 모셔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영빈관 자주 쓰잖아요. 거기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거기 가면 봉변당할까봐 경호 문제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핑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또 서종욱 변호사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생각하는 놈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서정욱 변호사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발언을 하면 욕먹을 짓을 왜 해? 책임을 졌으면 되고 책임자 처벌을 했으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상 규명을 제대로 밝혔으면 되고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갖다가 선언했으면 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유가족 앞에 사과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과도 한 적도 없고 책임자 처벌을 한 적도 없고 진상 규명을 한 적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래 놓고 욕먹을까봐 안 갔다, 어전상 안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잘 알면서도 궤변을 던졌다. 저거는 방송용이다. 본심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그 추모제에 함께한 국민들도 다 같이 우리 국민인데, 국민이 늘 옳다라고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닌가요? 가로 열고 나를 지지하는 국민만 옳다가 아니라면 현장에 가서 그 유가족들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내가 잘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겠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추억팔이도 아니고 예정에도 없던 추모 예배를 끼리끼리 가서 자기네끼리 앉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 또 위로, 뭐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딱 그렇게 한마디 생각해 놨어요. 참 이상한 대통령이다. 참 이상하다.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해요. 직각하시고요. 자, 앞부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부분 영상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댓글에 제발 틀지 마세요. 서정욱도 버거워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연설은 그런데 제발. 이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고 한번 보시죠. 잠깐 오늘 앞부분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이유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 한번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입장하는 장면 그리고 앞부분 잠깐 들어보셨는데 특이한 게 좀 두 가지가 있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하지 않고 지도부를 다 호명한 이런 것이 좀 특이해 보였고, 그리고 김유정 의원 나갈 때는 이렇게 연설 끝나고 나갈 때 여야 의원들하고 악수하기를 하는데 예. 들어올 때 저렇게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게 관행인가요? 아니요. 전 들어올 때는 그냥 박수 받으면서 그냥 쭉 그냥 통로 따라 입장해서 시정연설하고, 나갈 때 여당 의원 몇몇하고만 악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작년에 했던 것처럼 뒤돌아서 그 들어가 있던 다른 뭐 야당 의원 몇몇과도 인사를 마저 할 것이냐, 이제 이거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간 지체하면서 막 거기 민주당 통로거든요, 더군다나. 예. 예, 통로가 민주당 통로였어요. 그래서 악수 안 한 사람도 있고, 일어나서 악수한 의원도 있고, 앉아서 한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손 내민 의원도 있고, 굉장히 반응이 다양했는데 저것도 처음인 것 같고요. 또 일일이 호명한 것도 되게 새롭고 희한한 방식이긴 한데, 만약에 교섭단체 중심이라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쪽만 네 사람만 불렀으면 됐는데, 정의당 불렀으면은 그러면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도 불러야죠. 아직 합당 안 한 시대전환 누구도 불러야 되고, 뭐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경력 30년이 넘는 김철근 실장님 어때요? 저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예, 보통 이제 그 시정연설하러 들어오면 들어올 때는 그 중앙 통로로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는 가능하면 야당 의원들에게 이제 가서 악수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올 때부터 지금 악수를 했고, 나갈 때 장면을 모르겠는데 나갈 때는 아마 여당 의원 통로로 나갔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들어온 대로 바로 나가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호명을 쭉 하셨는데 제가 보는 이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그 효과입니다. 효과. 나름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호명하고 국회에 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 중간중간에도 보면 어떤 지점들을 얘기하고 나서 이건 국회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몇 개 있어요. 한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전에는 하지 않았던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화의 지점인데, 저는 변화를 할 거면요, 확 해야 된다고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이 정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보여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것은 별로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차분하게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차분하게. 더군다나 이렇게 뒤에서 입장하면서 악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은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예의가 아니죠. 뒤통수를 보고 지금 계속 악수를 내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악수를 안 하는 것은 앞을 보면서 해야 뒷모습을 되는데. 보니까 쭉 들어오고 나갈 때 이제 그렇죠. 얼굴을 보니까 악수를 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악수를 하니까 모르기도 하고 또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엉거주춤 악수하는 분도 계시고 악수 안 하려다가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그 앞에 좀 눈에 띄었던 의원 이소영 의원인가요? 수사반장 아이디 쓰시는 분, 이소영 의원 꾹 담은 입술에서 결기를 보았고 뭐 그런 의견 주셨는데, 예, 아무튼 이런 것도 좀 특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상한 대통령 맞아요. 이상해요.
그거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서정욱 변호사. 예.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에서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던데요.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2020년에 총장 때 모임할 때 이게 했다는 건데 전후 맥락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턱 떨어진 말이면 이걸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왜 쿠데타를 한다고 했을까?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왜 사석에서 뭐 술자리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을 못 합니까? 내가 이게 뭐 어느 대학 갔으면 뭘 했다. 이런 게 저는 공격 소재로 어제 그 한동수 이분이요.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의 정인 놓가지고 이런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아무 맥락도 없는 의미도 없는 이런 얘기 저는 정언을 왜 하는지 이 고발 사주 사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인신공격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왜 했는지 잘 모르시죠? 손준성 고발 사건이 나와서 예. 그때 2020년에 모임할 때 자기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하고 이게 고발 사주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관계가 없다 봐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예. 그 맥락은 잘 모르잖아요. 법정 증언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렇죠. 예.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맥락을 안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만 나와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수 부장님.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혹시 서정욱 변호사하고도 개인적으로 가끔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예. 일단 이게 윤 대통령이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맥락이 예. 안 나타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다니까요. 예, 저도 술자리 가서 지금 이게 이 야당 놈들 한심하니까 확 정치파 썰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걸 예. 가지고 이게 뭐 쿠데타를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확 쓸어버려야 되겠다, 쿠데타 했을 것이다 하고는 조금 맥락이 내용이 뉘앙스가 다른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증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당시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중령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생각으로 공직에 임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얼마나 정치판에 실망을 했으면 확 썰어버리겠다. 정치판을 확 뒤엎어버리겠다. 뽀개버리겠다. 예, 뭐 이런 게 의미를 했지 않을까 싶긴 예. 한데 전후 맥락을 모르니 제가 뭐 논평이 좀 어렵습니다. 쓸어버리고 뽀개버리고 이런 거를 좋아하나 봐요, 김철근 실장. 좀 거칠잖아요. 그 발언 자체가. 그 녹취록에도 나왔지만 이준석은 3개월짜리고 줄 세워서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당 뽕해버리고 뭐 새로 만들면 된다는 취지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쿠데타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때의 이제 나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런 그 육사를 가게 됐을 때 그때는 보통 70년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반공 전체주의 얘기하고 뭐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쭉 좀 그 어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참모들의 조언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었을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으로 변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히 앞뒤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대단히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상한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뽀개버리고 날리고 구테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선 때도 어퍼컷하고 요새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이나 화합이나 평화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증오와 극단주의 이런 것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와 국민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 이 국민들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정작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철벽을 치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 아니신가요? 그런 점을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전 정부 아니면 이제 정부 탓하는 것 같아요. 장관들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무한 비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예. 안타깝네요. 박노수님, 육사 가려면 걸음걸이부터 고쳐야 할 듯. 에이, 고등학교 때 저렇게 걸었겠습니까? 검사하다가 저런 걸음걸이 생겼겠죠. 그것도 있잖아요. 부동지는 육사 못 가. 그래서 어차피 못 갈 것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 건가요? 자, 시정연설 안 됐겠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입니다. 마음. 정말 그 협치를 하고 시정연설하러 온 것은 이제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짰으니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정연설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그 프로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뭐 이런 거 있었죠. 개콘이 부활한다 그러네요. 왜요? 개콘이 부활하면 그 시청률 제로예요. 대통령이 더 재밌는데요. 뭐라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김철근 실장 발언할 때 궁금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혁신 안건 1호로 대사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철근 실장도 지금 징계 중인데 사면 대상에 들어갑니까? 대상자라고 언론에 났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4명입니까? 사면해주는 사람이 이준석, 김철근, 김재원, 홍준표? 아마도 그 정도. 이현주 돼 있죠. 누구요? 주의 촉구 이현주. 이은주? 네, 주의 촉구. 주의 촉구.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건 당원권 정지보다는 낮은 거죠. 예. 예, 예. 그 소식을 듣고 막 감동해서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까? 열받죠. 아니 나는 경찰의 수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13일 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결정서를 그 당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하고 재심을 해달라 했거든요. 그럼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종결이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혐의 없으면 당연히 윤리위원회 그 제재 조치를 해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각하를 시키고 논의 자체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와서 혁신위원 1호 안건으로 그걸 했다는데 이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로 대패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사실은 대통령의 책임하에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 치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기조에 따라서 단 1cm도 벗어나지 못하고 당 지도부가 그대로 같이 당정일체 강화를 해왔던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고리를 없애야 됩니다. 네 번째, 지도부가 면모일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혹시 이견이 있었을 때 대통령에게 맞서서 소신껏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혁신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아니 이준석, 김철근, 홍준표, 김재원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강서구청장이 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냐고요. 그것도 마치 이게 무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명권인데 우리 당은 징계 해제를 하는 거지. 영어도 대사면 좋지?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어디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시혜를 베푼냐. 마치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달걀이냐고요, 품게. 예? 예, 지금 말씀을 들어봤는데 서종욱 변호사 이번에 사면이라고 표현하니까 김광식님도 방금 김철근 실장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글을 주셨어요. 사면이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무슨 권한으로 사면이라고 하냐, 사면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 아니냐, 당에서는 사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징계 처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서종욱 변호사 이번에 대상이 4명이라고 그러는데 김재원 전 최고 빼고 이준석, 김철근 실장, 홍준표 시장 다 오히려 막 그 화를 내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이게 그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적반하장. 지금 이게 저도요 사면 반대합니다. 혁신위원회가 적반하장이라고요? 아니 이준석하고 당사자들이? 홍준표가 제가 김철근 선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김철근 있는데 왜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김철근 제 말은 이게 보세요. 저도 이게 사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준석부터 보면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게 지금 무고 혐의로 기소에게 송치가 돼가 형사 일부에 있어요. 빨리 기소해야 되는데 이제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가로세로 고소행위 무고 혐의 증거인멸은 본인 거니까 법리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무고 혐의로 이게 송치가 된 걸로 하면 징계 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두구역부터 아니 대통령을 개고기로 사기 취급하였다는 이 대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해당입니다. 이거 옛날 같으면 능지처참이 그냥. 근데 그걸로 징계 먹었을 게 2번을 징계 먹은 게 이준석이고, 그 다음에 홍준표 이분은 이게 수해 때 완전히 전 국민 힘들 때 골프 치가지고 본인이 잘못해가 징계 먹은 거예요. 잘못이 없습니까 둘 다? 그래서 근데 인유아 위원장이 뭐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해주겠다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성도 없고 진짜 잘못한 이 사람들 사면을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통합 차원에서 한다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받아야지. 뭘 이게 오히려 떠들고 있어요. 홍준표하고 이준석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는요 이준석 대표는 결국 탈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장성철이나 평론가들 여러 명 많이 이야기해봤어요. 이준석 대표는 뺏지다는 게 지금 목표래. 근데 노원병이 공천을 줘버리면 대통합대가 국민의힘으로 노원병에 놓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뺏지다는 게 이제 2가지로 보더라고. 선거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선거법이 지금대로 가면 비례 전문 정당 만들어서 이현주 1번, 이준석 2번이냐 아니면 유승명 싸우겠지. 요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게 선거법이 바뀌가 그게 안 되면 대구에 무소속하면 나가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는 자기 배지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뭐 물론 이게 나간다고 보는데 12월 달에 이준석 개가 자 나갔을 때 인유아 위원장이 이렇게 통한 메시지를 했는데 나가니까 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준석에게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하고요. 그 점에서는 이제 인유아 위원장이 청량은 좀 있어요. 예. 왜? 어차피 나갈 사람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청량으로는 아하. 도움이 되는데 청약으로. 근데 인유아 위원장이 또 그 다음은 몰라. 이준석의 몸값을 키워줘요. 이준석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여의도 재건축 조합 10만 좀 넘어요. 제 혼자 멜공TV 2번 나가서 지금 10만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이게 과대평가해준. 대통령 시정연설보다는 짧게 하세요. 예. 예. 제 말은 이게 이준석을 과대평가해준 건 인유아 위원장이 잘못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저 여쭤본 이준석만 것은 너무 흥분해서 제가. 아니 근데 이준석 나온다고 흥분할 일이 뭐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우리 양문석 박사님한테 김철근 실장 앞에 있는 물병 좀 치워달라고. 김철근 위원장 공개한 게 아니에요. 홍준표와 이준석. 제가 그 김철근 이 대변인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표현을 좀 바로 잡읍시다. 진흙탕의 개싸움을 뭐라고 그래요? 이전 투구라고 그러죠. 이전 투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넘어가요. 그런데 진흙탕이 개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개 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걸려요. 그런데 양두구육이라는 게 그 양대가리 개대가리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 투구는 꼴불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그 이 용산과 우리 서정 변호사가 이 한자성어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 개고 결어놓고 양대가리 팔았다. 그게 나쁜 새끼들이지, 그런 놈들이.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고 위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을 개대가리라고 이야기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분노하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이런 걸 갖다가 꼴불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진흙탕이 개싸움이거든.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는 게 진흙탕이 개싸움이야. 그런데 진흙탕이 개싸움이라고 하면 내가 양문석이 대통령하고 이준석을 갖다가 개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양문석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XX 하고 있네. 라고 밖에 이야기 못 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들은 그럼 바보냐고. 양두구육을 대통령 보고 개대가리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국민들이 읽었냐고. 자기들이 개대가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징계 때리는 근거로 삼았던 거지.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지. 이제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우리 김철근 전 대변인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양 박사.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 딱 임명되고 나서 우리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원들 쭉 발표 나는 거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이목이 집중되는 새로운 인물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면면을 보니까 혁신위원들의 그러면 그렇지. 이미 날 샜다. 이 뒤에 사면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위원 가운데 박성중 의원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정부 비판, 대통령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늘 분기탱천하던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혁신위원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혁신위가 이거 초장부터 이거는 잘못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이 대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유한 위원장 얘기가 나오기도 훨씬 전부터 이준석, 유승민 그 두 분은 계속해서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100일이면 신당 충분한데 12월까지 기다려보겠다. 무엇을? 대통령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뭐 징계 해제해주고 대사면을 해준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다렸던 바인데 이렇게 하겠어요? 기다리지도 않았고 바라던 바도 아니에요. 오로지 바라던 거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대통령이 좀 달라져야 한다. 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문제는 대통령인데 엉뚱한 진단을 하고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또 설사 진단을 제대로 하고 처방을 하더라도 그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는 집행기구도 아니고요. 지도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장부터 이미 날 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사면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혁신위가 무슨 지금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비위 맞추는 시중 드는 곳입니까? 가서 전달 드리겠다. 뭘 전달 드려요?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아니란 거예요. 예. 그러면 혁신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만약 네. 그걸 못 느끼셨으면 그거 자체로 사퇴해야 되고요. 네. 만약 지금 문제가 뭔지 파악했으면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나 아니면 용산의 당무 개입에 대해 가지고 당이 우선 완전하게 단절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용산 인사는 영구 제명하겠다. 그게 혁신에서 나와야 될 워딩이라는 거죠. 첫 혁신안이 돼야죠.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 네, 그걸 지도부에 건의해가지고 지도부가 바로 그러면 의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 용산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이라면은 네. 누구든지 당무나 아니면은 선거에 개입하면은 영구 제명하겠다. 결국 그럼 내년 총선이 이제 공천의 문제인 건데 네. 자 그러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영남 중진 서울 출마론.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들어와서 임명되자마자 저한테 정보로 들어온 게 정보. 꽤 예. 신뢰 있는 사람이 얘기 좀 말이 뭐냐면 미션은 2개다. 영남의 3, 4선 중진들 서울로 올려보내거나 불출마시키기 1. 예. 2. 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 다 자르기.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반신반의했는데 잠깐. 그럼 그 미션이란 건 그 정보일 때는 누가 인유원 위원장에 그 미션을 줬다는 겁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임명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건 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미션이라고 해서 제가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1이 맞았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도 맞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을 잘라라. 근데 이게 현실인식상으로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예.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선거 2번, 3번, 4번 떨어진 사람들 막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19대 총선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갈수록 수도권 분위기가 나빠져서 그래요. 혁신위원회가 할 일은 이거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군요. 네. 그러면은 혁신위원회가 맨 처음에 이 방향으로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건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기 어려웠겠죠. 그걸 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사실 화약고 같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안건을 던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대사면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거하고 영남 다선 중진 의원 수도권 험지 출마론 이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정보로 들었던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저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가 영남 다선 중진 험지 출마론. 예. 두 번째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물갈이. 이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하나는 먼저 던졌죠. 그러면 예. 지금 그 두 가지 정보라고 하면 예. 영남 다선 의원들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인유한 위원장한테 주어진 미션이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건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두 가지 얘기는 그걸 하는 걸로 조건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때 주호영, 김기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했다가 예. 나중에 그렇지 않았다 뭐 그런 이름까지는 안 했다라고 막 빠지고 그러는데 그건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3, 4선 이상이. 그런데 이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회는 들어왔을 때 좀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당에. 이해관계가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충격을 줘야 되고 용산 대통령실은 용액관, 검액관, 윤핵관이 가야 될 자리가 필요해요. 당선 가능한 지역에. 그럼 영남 TK, PK의 자리를 많이 비워야 되잖아요. 그거에 필요하고 세 번째는 김기현 지도부는 연명을 더 해야 됩니다. 왜? 총선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농계작전을 쓸 수도 있어요. 당내 반발이 엄청 심하면 좋다. 내 결단하겠다. 그리고 계속 언론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 그때 내가 말을 하겠다. 김기현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김기현 대표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김포 서울시 편입 얘기도 예. 하고 그래서 서울 인근에 어디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김포 가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김포를 상황이기 서울로 때문에 편입해 주면은 김포 시민들은 김기현 대표가 해줬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선거 직전이니까 그게 이제 완성되지는 않을 텐데 당론으로 추진하고 그럼 김기현 대표는 어찌됐건 그 당내에 반발하는 중진들을 다 끌어안고 농계작전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물갈이론이 있는데 이건 지금 당무감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당무감사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고요. 20군데가 넘는 곳에 거의 지역을 다 찍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남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나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영남에 3선, 4선 하시던 분 국회의원 누구 이름 대보라 그러면 거의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분들은 그리고 본선을 뛰었다고 하지만은 수도권의 본선을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남은 우리 당의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선이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본선에서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은 득점을 해야 돼요.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본선 경쟁력이 실제로 없다고 보고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 3선이나 4선했던 분이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을 건데 그분들마저 뽑아서 서울로 수도권을 올려서 수도권 경쟁력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신인들을 그 지역에 넣을 건데 그럼 그 지역에 신인들을 넣으면 거기서 한 두세 번 떨어졌던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도 망하고 영남도 망하는 이런 완전히 완패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종국 변호사는 김기현 대표 서울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 그 앞에 인요한 위원장한테 두 가지 미션 있잖아요. 예. 이준석 때 말한 거. 예. 근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나 누가 특별하게 미션 준 게 아니고 예. 우리 보수 국민들의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요구. 뭐냐면 이게 영남권이 따뜻하게 몇 선 했으니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가라. 이게 일반적인 요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수도권에 경쟁력 없는 사람들은 빼야죠. 그래 이기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두 개를 마치 이게 뭐 대통령실이나 인요한 임명한 사람이 몰래 미션 두 개 준 거 아닌 것처럼 저렇게 왜곡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대표 말 중에 지휘관을 막론하고 뭐 공천에 개입한 용산을 영구 제명해라. 이러잖아요. 자, 선거에 패배하면 누가 제일 피해봅니까? 선거에 참패하면 대통령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으로 죽은 오리처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참패하면. 자,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이 선거에 아무 관여도 안 했는데 패배만 책임을 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소신껏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치르고 나서 패배하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무 관여도 안 했는데 책임은 대통령실이 다진단 말이에요. 정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공직선거법 내에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옛날에 DJ든 YS든 뭐 어느 대통령이든 총선에 개입하는 대통령의 역대 어디 있습니까? 방법론의 문제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이 대통령실이 총선에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 책임을 지는 거죠. 권한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주문이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서종옥 변호사도 아시죠? 예, 그게 정치 현실이다. 우리 이상과 현실은 틀리잖아요.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뭐 장기적으로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정무직은요. 법 안 예. 바꾸고 그렇게 했다가는요. 탄핵되거나 감옥 가거나 그래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아무 관여 안 하고 총선에 초연한데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다 책임지라. 이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 서종욱 변호사 말씀이 일견 논리가 타당한데 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탄핵 의결도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단서를 달았잖아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지도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죠. 그건 방법은 또 고민해 봐야 되지만 제가 말하기 그게 안 맞다는 거고요. 그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뭐 김기현 대표나 저는 영남권 중진 차출 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제가 통계를 봤어요. 영남권의 중진이 수도권 가서 현재까지 딱 한 명 빼고 전패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정몽준이에요. 정몽준. 근데 정몽준은 그때 월드컵부터 워낙 돈도 인기도 있으니까 동작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외에는요. 전부 이게 전멸했습니다. 솔직히 김기현도 태화강 건너면 김기현이 몰라요. 주호영이 금호강 건너면 몰라요. 이분들이 수도권 와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강북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여기 취재한 바로는 그냥 용태라. 김기현, 너 여기 사선했으면 울산에 한 번 더 하면 뭐하냐? 이번에 확실하게 김기현 대표 용태해서 그러면 이게 물갈이 확 해버리라. 확. 그래서 총선 승리하면 1등 공신이 김기현이다. 그러면 그때는 총리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대권 기회도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결국 이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흠집 이전해라. 이런 요구가 나온 게 아닌가. 태화강 건너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대권 기회가 있어요. 아니 총선 이기면 총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줄 수 있는 게 불출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김기현이나 주호영이나 실제로 불출마를 대통령실이 원하는데 불출마를 못하니까 흠지이동. 근데 흠지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게 전멸하는 거예요. 정몽준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수도권 선거를 정말 잘 모른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새로운 인물을 넣으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집권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로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자꾸 무슨 뭐 대통령실이 관여도 않고 뭐 책임만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운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쭉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조를 바꿔서 민심이 무조건 옳다면서요. 그럼 그 옳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여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 아닙니까? 외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합적인 선물 세트를 가지고 집권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회복하면 그 자체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갖는 것이지. 예? 지금 수도권에 말이에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17.15% 졌는데 이게 총선 상황이라고 보면 강서구는 25% 정도 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당선될 곳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당의 득표율 차이가 그 정도 나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알려진 사람이라도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5% 10%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당선이 됩니까? 다 떨어지는데. 예. 아까도 제가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 정치적 어떤 문제에 대한 지향점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 중심으로 또 대통령 얼굴로 선거 치른다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나라를 마음대로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죠,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 얼굴로 선거 치르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선거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대통령 얼굴로 치르냐? 잘하면 돼요. 정치를 잘하면 돼요. 국민한테 저 정부를 지지해 줘야 되겠구나. 저 정부한테 표를 줘야 되겠구나. 저 대통령이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정치를 하면 왜 표를 안 줍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이걸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큰 걸 봐야죠. 국민을 봐야죠. 그래서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대통령이 선거 지면 되겠냐. 그때부터 망한다. 맞아요. 선거 지면 대통령 그때부터 제대로 해먹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꼼수 이런 거 선거 개입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하면 돼요. 제가 이제 선거에 개입해서 불법으로 개입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행정부 같으면 한동훈 네가 나가서 좀 수도권 잘해봐. 또는 원희룡 너 나가 박진 이런 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잖아. 이러면 당이 살면서 총선이 되는 거고요. 청와대도 강성규, 김은혜 이런 여러 명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선거에 어느 정도 관여하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 조언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준석이 무슨 표가 있냐, 그 다음에 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 이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런데 윤석열도 나와요. 윤석열 신당 14% 나왔어요. 그죠? 윤석열 신당 14% 나왔는데 이준석 신당 17% 나왔어요. 그죠? 국민의힘당의 그 평균 한 30%의 지지율이 있는데 그 30%의 14%만 오롯이 윤석열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윤석열이 책임지는 선거를 치렀다 하면 야당들은 땡큐죠. 야당들은 땡큐야. 그래서 계속 나는 서정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극우 유튜브, 보수 유튜브
그다음에 종편 가가지고 난 저 이야기 계속 해야 된다고 봐. 왜? 서정 변호사 이야기를 갖다 대통령이 잘 들으니까.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거든. 계속 이야기를 해서 14%짜리 대통령 지지율로 총선을 치르면 정말 야당이 탄핵 가결 의석수인 200석은 충분히 거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반박하면요, 우리 양 박사님, 그 뉴스 토마토 조사 있잖아요. 이준석 신당 생겨먹이 뺏어오는 게 민주당이 더 많이 뺏어오더라고. 그렇죠.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준석을 더 많이 지지한다? 이런 게 역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사람이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또 안 되고요. 뺏어온 비율이 높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도층이 항상 표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균형추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해서 민주당 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도층이 이제 이렇게 이준석 쪽으로 온다는 얘기지 민주당 사람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옛날에 바른당 실험해 봤잖아요. 거기에 이준석, 유승민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 정쟁한 사람들 몇십 명이 나갔어요. 안철수까지. 근데 바른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몰락했잖아요. 처참하게. 근데 그 바른당 중에 다 떨어져 나오고 이제 이준석, 유승민 둘이 남았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실패한 사람이, 정당이. 그게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기 이현주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그렇게 욕할 때, 국민에 넘어올 때 저하고 방송했어요. 이현주. 그 다음에 이준석도 제가 채널A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같이 방송했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은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우리 대구 지역구 아닙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자기들이 전부 이게 국보급 최고인 줄 알아. 고개를 숙일지 몰라요. 겸손할지 몰라요. 이현주는 자기가 국보급 최고인 줄 알아. 여자 중에. 이준석이도 하버드 최고인 줄 알아. 유승민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이 모이가 단합대가 화합대가 정당이 되겠습니까? 처참하게 그냥 콩가루 집어처럼 되다가 저는 몰라간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좀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를 진 이유가 뭐였나요? 그게 영남 의원들이 험지 출마 안 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준석, 유승민 대사면을 안 해줘서인가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와 김태우 후보가 얻은 표를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얻은 표는요, 대통령의 딱 부정평가만큼이었어요. 김태우 후보는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얻은 겁니다. 조금 더 얻었던가 그랬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영남권의 중진들이 수도권 와서 출마한다고 이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까? 이준석, 유승민 대사면 해주고 대통령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는 하등 혁신위가 출범한 데 대해서 의미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인유한 위원장이 뭐 낙동강 하류 세력들은 조금 뒷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농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어젠가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호남의 아랫목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당정 뭐 이런 얘기 나 월권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하러 혁신위원장 합니까? 영남 중진 험지 수도권 험지 출마시키기 위해서요? 이준석 유승민 사면시키기 위해서요? 거봐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이 반대하고 뭐 싫다고 해가지고 뛰쳐나간 거다라는 명분 쌓기 위해서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 신당이 뭔가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는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게 하는 데는요. 비근한 예로 지난 총선에서도요. 인천의 윤상현 의원하고 누구죠? 남영희 위원장이죠. 네, 100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남영희 위원장이.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몇백 표, 뭐 1000표 이내로 차이 나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갖는 파괴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면해줬는데 그걸 고분고분 그대로 받을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런 태도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이제 이준석 신당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윤영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짚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왜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사면을 얘기했습니까? 당을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지. 야, 사면시켜줄게. 알았지? 이렇게 한다고 홍준표, 이준석 이런 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우리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오고 가는 말을 들어봐도 저게 정말 통합하겠다고 하는 혁신이 안건인지 이해가 안 가요. 사면 얘기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네들끼리 총선 잘 치러. 나 진짜 그 김기현이 뭐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국민의힘 박정아 대변인하고 홍준표 시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 라는 글이 있었어요. 시계를 거꾸로 좀 돌려서 지난 7월로 가면 그 엄청난 빗속에서 그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거를 아직도 골프를 쳤던 거를 이제 와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윤리 결정을 했던 각각의 윤리위원님들의 의견도 우리 홍 시장님 좀 들어봤는지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중진으로서 챙겨주시고 감안하고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얘기들을 글을 이렇게 뱉어내듯 막 쏟아내는 거는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보셨는지.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혁신기구 안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거기 관심 없습니다. 당의 어른이신데 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당의 어른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영당권 중진 의원들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완희 신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콜로라도 주의 의원을 워싱턴 DC 갔다 오면 그 선거 됩니까? 시장님 탈당도 시사하시는 건지.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혁신위에서는 대사면을 통합을 위한 거라고 강조하는데 사면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면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건 대통령의 행위예요. 저는 그를 보고 국힘당 내에 진흙탕 개싸움이라고 하면서 이전투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를 진흙탕 개싸움이라고 하고 이전투구라고 그래요. 제가 박정아를 홍준표를 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징계 받아야 돼요? 오늘 뭐 저 발언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제가 느낀 걸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왜 저럴까 하는 생각해 봤는데요. 그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민심, 비록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만 저는 국민의 민심이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라,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혁신이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반성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반성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네들 반성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포커스 아웃입니다. 참 이상한 대통령인데 참 이상한 당입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 이준석 제명운동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30분 가요. 궁금합니다. 마라톤 하고 있어요. 마라톤. 궁금합니다. 내일 우리 다시 얘기해 보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2부에서 아주 중요한 분 인터뷰하거든요. 잊지 말자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잊지 말자 천공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부승찬 대표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전공이 영빨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 보냈잖아요. 영빨이 떨어지니까 전공의 지도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자, 오늘 선물 드릴 분입니다. 체스님, 여기 패널 분들은 방아쇠도 당기지 않았는데 총알이 먼저 나가는 성격들이 너무 급해도 그러시지들 숨들 안 넘어가시는 게 신기방기. 예, 체스님. 그리고 홍성태님, 여긴 인도입니다. 오전 8시 13분 아마 그 시간에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1시 13분이겠죠. 매일매일 시청합니다. 서 변호사님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소주는 조금만 드시고요. 예, 홍성태님과 체스님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님은 인도니까 저희가 못 보내드리지만 혹시 한국에 선물하고 싶은 분 있으면 스픽스 이메일로 그분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3분 보내주셨는데요. 벌거벗은 임금놈, 그리고 포투나님, 남PY 전승남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참치 소개 마지막 날인데요. 이거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생참치는 참치배가 들어온 날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고등어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참치대가 걸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반응이 참치가 저절로 구워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참치를 이런 가격에 드실 수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서 회로도 드시고 구워서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한혜자님, 야호 참치 오늘 저녁에 온다네요. 김하고 참기름 준비해서 한 잔 찌끄러야 할 것 같아요. 두고 괘씸해서 웃기고 자빠졌다는 말이 많이 서운해요. 흑흑. 무슨 얘기죠? 웃기고 자빠졌다가? 네? 그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슷한 건데. 예. 참비료님은 참치 2개 1kg 주문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주변 나눠 드시기 좋고. 김성규님 소고기인 줄 저도 그랬어요. 이것도 구워 먹는데 보통 맛이에요. 아무튼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스픽스에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십시오. 부탁드리니까 많이 사주십시오. 배공기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하고 김철근 실장 화요일 날이 더 좋아요? 화요일로 바꿔드릴까?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 오니까 2대2로 맞잖아요. 오늘 보니 2만 1,000명 막 이렇게. 여기는 보수 참치기 메모가 맞아요. 그러면 정통 보수 참칭 보수. 정통 보수. 서유 나는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아 친명 수박 이렇게? 나는 김철근 나오니까 내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 서변 이야기를 김철근 선수가 예. 자, 2부 기다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는 가시도 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예, 배국의 정치본색 매주 화요일 우리가 잊지 말자 시리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일들, 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새로운 일들이 많이 터지고 그래서 잊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엉뚱한 곳으로 막 이슈를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또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자료 다 공개한다고 해놓고 4페이지나 슬그머니 삭제했던데 뭐가 걸리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요즘에 조금 뜸했지만 천공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천공 그동안 천공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전에 화면에 뵀을 때보다 엄청나게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뭐 다이어트 하십니까? 아니 뭐 이 천공 때문에 살 좀 뺐습니다. 이제 사법적으로 해서 군검찰, 예. 그다음에 이제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이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여기를 이제 출석 요구사가 오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서 뺀 게 아니고 빠지신 거군요. 예, 한 얼마나? 14kg 정도. 예, 14kg. 예, 대변인 할 때 88kg였으니까요. 지금 74점 왔다 갔다 아이고. 합니다. 예. 그러면 힘이 좀 없어서 좀 기운이 없지는 않습니까? 뭐 그냥 정신력이 살아 있으니까요. 또 윤석열 정부에 맞서야겠다라는 그 정신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슬림해서 더 멋져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예. 지금 천공 관련 조사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달 전에 약 2달 정도 됐죠. 예. 그 서울경찰청에서 송치를 했죠. 검찰에.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검찰에서는 아직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부릅니까? 제가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김용현 예. 경호처장, 그 다음에 김대기 비서실장, 천공의 수행원, 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예, 빨리 불러달라고 지금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부승찬 대변인한테 적용한 혐의가 뭡니까? 그냥 허위사실, 허위사실. 예, 적시한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뭐가 걸린다는 아니 겁니까?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왔다 가지도 않은 천공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부승찬 대변인께서 그 얘기를 들은 게 국방부 대변인 시절이시죠? 예, 대변인 시절 4월 1일입니다. 예. 2022년 4월 1일 날 미사일 전략사령부 확대 개편식에서 육군 총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으신 겁니까? 네, 화장실에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니 놀랄만한 사실이 있다. 반말합니까 혹시? 아닙니다. 저한테는 존댓말을 하죠. 제가 이제 계속 총장들하고 상군 총장들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참모총장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식의 표현은 그럼 아니고 약간 격앙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랬거든요. 예. 또 이게 언론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명확히. 그래서 저는 천공은 워낙 티가 나는 인물이라 불가능하다. 예. 어떻게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본부 서울 사무소를 예. 방문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약간 화를 내셨죠. 그러면 총장한테 보고된 게 거짓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러면 예. 부승찬 대변인을 족칠 것이 아니라 예. 그 총장을 불러다가 예. 누구한테 들었냐, 사실이냐, 예. 확인해봤냐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이고 지랄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총장을 한 번 소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경찰청에서. 예. 근데 이제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기억에 나지 않는다. 예, 진술을 했다고 해서. 예. 부승찬 대변인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예. 겁니까?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아니 겁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어디 뭐 꿈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분 좀 섭섭하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오히려요? 왜냐하면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예. 이제 잘 지키고 있다가 우리 저 김종대 전 의원이 딱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혹시 우리 부승찬 대변인께서는 지금도 그때 왔다 간 사람이 천공이다 확신합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도 군 생활을 15년을 했고 군 보고 체계라는 게 상당히 엄하고 중요하고 이 보고가 잘못됐을 때 문제점들은 이게 군사 법원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다가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천공이 다녀갔다라고 육군 총장이 저한테 한 얘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죠. 확신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총장이 허튼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벌쩍 잡아 떼던 용산에서 한참 있다가 누가 왔다 가긴 왔다 갔는데 천공이 아니고 백재곤이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용산에서 발표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재곤도 왔다 가고 천공도 왔다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공하고 백재곤하고 바꿔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에서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확인했냐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왔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따 하겠지만 청사 출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이 얘기한 거하고 여기 내용이 전혀 기록이? 기록이 허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이 확인한 거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만 CCTV를 통해서 그것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일부 선명하게 나온 게 이제 백재건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백재건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서울 사무소도 다녀간 게 맞느냐? 그랬더니 백재건은 서울 사무소도 다녀갔다. 그래서 그거는 CCTV는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고 진술과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면 누구누구 뭐 전부 다 무속인들 그런 그건 사람들입니까? 모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특정 시기에 많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거를 뭐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김종대 전 의원도 개나 소나 다 왔다 갔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김종대 의원하고는 국회에서 만나셨다면서요? 보좌관을 하셨다고. 저를 5번 학교에 있었는데 뭐 시간 강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5번 찾아와서 오고 초려하셨군요. 승낙을 해서 같이 일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그 사람들을 불렀을 거라고 보십니까? 더 봐달라고? 저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일기에는 국정농단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이 민주당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있고 이런 게 뭐냐면 헌법을 1차적으로 위반한 거 아닙니까? 헌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은 이제 집행하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들이 결정 안 될 때 당시에 당선 확정되고 4일 만에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인수위법과 관련돼서도 이런 내용이 법조항상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수위법 위반이죠. 그리고 결정 자체가 공식 인수위 출범이 인수위에서 결정했다면 인수위 출범이 3월 18일인데 우리에게 대통령실 국방부를 빼라 한 거는 3월 14일 오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수위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어떤 시설로 이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방부 시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 장관이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법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수사,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민간인이
이런 털을 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문위원이라고 백제건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못 해냈다. 그런 거예요. CCTV를 삭제했다고 그래요? CCTV를 삭제했다고는 하진 않았고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삭제했다면 CCTV도 휴대전화처럼 포렌식이 가능합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화질 선명도가 너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찾아낸 것도. 어떤 문제에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서 정보도 듣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이제 천공 얘기를 꺼내신 뒤로 지금까지 조사받느라고 14kg이나 빠지고 그랬을 예. 정도니까 예. 천공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그럴 것 같은데 예. 혹시 천공 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사실. 통화나 뭐 이런 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적. 이거 얘기한 뒤로 천공 쪽에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 온 것도 혹시 없습니까? 천공 쪽에서는 오지 않았고요. 그 특정 언론에다가 이제 그쪽 법률 자문했던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승찬이 고초를 겪어대면 자기가 나서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겠죠. 예. 근데 천공을 쭉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서 예. 천공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시사저널인가? 예. 예, 여론조사가 시사저널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여기서 예.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했는데 1등이 김건희 여사고 3등이 천공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예.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서울경찰청 조사받을 때 경험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뭐 소환조사, 내 가겠다. 그래서 나 못 가겠다 하면 바뀌고요. 천공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위축돼 있고 두려워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용현은 저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제가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남영신 육군총장이나 제가 거짓말한 거라면 혹은 이제 천공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니고 김용현이 안내한 김용현이 문제가 된다. 저는 이게 그리고 또 개인의 명예훼손은 기관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가서 본 거지만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김용현이고 또 고발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훼손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권력기관이 나섰다라는 게 이건 일반적인 법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천공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보통 힘센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셨다는 말씀이죠. 저의 주변은 전부 끌려 나갔지만 천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혹시 천공 관련해서 얘기 들으면서 천공하고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해서 만났다고 들었습니까? 이게 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거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국민 다 잡아가야지. 아니 뭐 들은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뭐 명확히는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뭐 과거에 뭐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약이나 뭐 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동영상을 항상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을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이분 말씀이 너무 그건 감명이 깊다 이런 차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전부터 이제 신뢰를 했고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시고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동영상에 나온 것들이 전부 이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예. 그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국방부 청사 육참 공간에 민간인 출입한 거 그 전에 막 부인했다가 이번에 이제 좀 제가 놀란 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붕짜자 이름이 뭐지? 신원식? 붕짜자 장관이 그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인가? 이종섭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잘못 말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뭐야 기조가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그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잠깐 듣고 가볼까요? 천공 의혹이 있으면서 민간인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호처로 이관 관리되어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서면 답변을 했어요. 이 서면 답변 거짓말 아닙니까? 허위 보고 아니고? 존경하는 배진교 의원님께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답변이 그때 천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바람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서로 진위가 조금 전달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니죠. 분명하게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민간인 출입 기록을 수차례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답변도 경호처로 이관 관리되어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서면으로 더 나아가서 답변한 거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는 별도 출입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어요. 제 질의에. 그런데 분명하게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공관 기록에 쭈루룩 다 나와 있고 국방부 청사 출입 기록도 쭈루룩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거짓말한 거죠. 전 장관, 전 차관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보고를 없다고 보고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 직원들도 문제죠. 전체적으로 뭐 그때 한 답변이 기록이 없다고 한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록은 있고 요 전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천공에 관한 출입 기록은 전혀 없다. 제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에 물어봤어요. 경호처에서 이관에 갔는데 당신들 자료들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짓말을 한 거죠.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전 장관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뭐 압박이 있었겠죠. 예, 압박이 있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비쳤었는데 출입 기록. 이거는 국방부 청사 출입 기록, 그 참모총장 공관 출입 기록, 그다음 서울사무소 출입 기록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국방부로 들어올 때는 통합 관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차량 번호나 그다음 인물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손님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고요.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경찰에서 얘기해 준 내용하고 다릅니다. 손님이 지금 여기 저도 이걸 봤는데 3137이라는 차량 번호가 있어요. 예. 이게 3137이 국방부 청사에도 들어가 있어요. 국방부 청사에도 3137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청사에서 만일 3137이 손님으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은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공? 아니요, 천공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국방부 청사는 명확히 천공이 다녀간 적이 없고,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사무소 출입 기록을 보면 딱 두 분이 나옵니다. 여기도 다녀갔거든요. 백재건도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측 변호인은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백재건을 고발한 게 서울 사무소를 출입했기 때문에 고발한 겁니다. 총장 공관을 출입했기 때문에 고발한 게 아니고. 그거를 서울경찰청에서 확인해 준 거고요. 그래서 왜 서울 사무소가 중요하냐면 국방부 영내에 있고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 지금 의혹투성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싸워오시면서 이제 어차피 또 재판은 받아야 되지만 김종대 의원도 자꾸 빨리 재판하자고 그래야 내가 다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재판 외에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양심선언이라고 봐요. 그리고 총장과 공관장이 그다음에 그 지휘 라인에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선언. 저도 이제 총장 말만 듣고 어떻게 이런 위험한 짓을 하겠습니까? 물론 총장한테 보고된 그 내용을 신뢰하지만 저도 확인 단계를 거쳤잖아요. 이번 권력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확인도 안 하고 제가 그 총장 말만 믿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때가 2022년 4월 1일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사병 한 명이 전역하자마자 전역한 바로 다음날 임성근 1사단장을 고소했지요. 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천공이 만약에 출입을 했다면 그때 당시 공관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관병도 있고. 그러면 공관병도 지금 전역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공관병이 사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게 어려운 게 공관병들은 앞에서 누가 손님이야 하면 그냥 프리패스를 해줬던 거 아니에요. 차 문 열어서 확인 같은 거 안 하고. 예, 근데 국방부 영내는 다릅니다. 이게 왔다 갔는데 출입 기록이 없다? 그건 범법행위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총장 공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 사무소에 대한 이런 것들 국방부를 둘러본 거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저를 건 거는 육군참모총장 공간만 걸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범법행위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도 그러니까 네. 뭐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거야 정말 가벼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기록 작성 의무를 게을리한 정도 예. 일반적으로는 뭐 과태료 처분 정도 주의 경고 이런 거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예. 국가의 중요 시설에 민간인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국정농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부대변인께서도 그런 것을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잡순 것도 예.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셨을 텐데 예.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는 이제 다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또 의혹이 계속되니까 한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만 예. 양심선언 중요하고 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또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누가 나서지 못하고 지금 모든 국민이 겁을 먹고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자체가 차단된 상황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 거기서는 사법기관, 권력기관이 들어오잖아요. 개인의 어떤 이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나설 수 있는 건 없죠. 그거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면서 결국은 입을 다물게 하는 지금 정권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군참모총장도 못 나서는 거고 공관장도 못 나서는 거로 봐요. 저렇게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부승찬, 김종대 전 의원도 저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내가 나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회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회 국정조사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국정조사는 좀 진전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거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힐 텐데 그런 네. 생각하고 내가 한번 정말 직접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꼈고요. 저는 사실은 정책 전문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도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제가 만나는 교착점에 있는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고 입법부에 실망하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좀 제대로 싸워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예. 만약에 정치를 하신다면 정말 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부시면은 제주 출신이신가요? 예, 제주 출신. 그러면 제주 쪽에서 출마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용인시 병. 용인. 예, 예. 아. 왜냐하면 제주도는 전혀 못 가니까요. 예. 뭐 생존 공간 자체가 서울 경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 병.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못 나눴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좀 와주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몸이 많이 빠져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잊지 말자 시리즈는 천공 의혹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이 일을 밝히고 고초를 겪은 부승찬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본색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부승찬 대변인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승찬 대변인께 계속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성원해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 잊어야 진실을 밝힐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고초를 겪는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참치 관련해서 클레이님 방금 회원 가입하고 참치에 주문했습니다. 번창하세요. 전무대님 참치 주문했는데 은근 걱정됩니다. 지난번 민어회 때 3주 넘게 지나서 받았어요. 그러셨나요? 이건 생참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죠. 바로 갈 겁니다. 여러분 많이 주문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승찬 대변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찾아뵙겠습니다.